예,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민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한 40분 정도 레드시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레드시프트 스펙트럼도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내용에서는요, 저는 성능과 관련되어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스키마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의 성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이 레드시프트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마도 레드시프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레드시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일반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한 10분의 1 정도 비용으로 제공해 드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런데 문구에서 보실 수 있듯이 완전 관리형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레드시프트는 MPP, 다시 말하면 다수의 컴퓨팅 노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웨어하우스인데요. 100노드짜리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을 만들고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성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두빈 하이브에 비해서 50배에서 100배 정도 빠른 성능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는 유저의 웹로그 분석에 레드시프트를 쓰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210억 개의 행과 100억 개의 행 조인을 하는데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과거에 하둡 기반일 경우에 이틀 정도가 걸렸던 워크로드고요. 다음으로는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른 걸 다 젖혀두고요. 레드시프트는 RI라고 하는 선납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활용하시고 더불어서 레드시프트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압축 기능까지를 활용하게 되면은 1년에 1테라 기준으로 약 250불에서 333불 정도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굉장히 비용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저는 레드시프트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피처 중 하나가 이겁니다. 실제로 사용자가 실행하는 모든 쿼리에 대한 실행 계획 및 실제 실행 정보, 그리고 사용자명도 당연히 남아있겠죠. 이런 데이터가 모두 레드시프트 콘솔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 이러한 데이터들은 결국에는 보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는데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장부터 해서 전송 계층까지의 모든 암호화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ISMS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데이터 부분에 대한 부분,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의 보완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레드시프트가 돋보여 보이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레이크와의 통합 부분인데요. 요즘 들어서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프로젝트를 함과 동시에 빅데이터를 고민하는 많은 고객분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데이터 레이크입니다. 이 레드시프트의 데이터 레이크는요, 저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레이크로서 사용하는 S3와의 완전히 유기적인 그 융합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레드시프트의 ODBC나 JDBC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데이터 레이크인 S3에 있는 데이터까지를 조회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그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레드시프트 자체는 데이터베이스잖아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그런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 레이크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좀 더 포매팅되어 있는 데이터 형식만 넣어놓게 되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레드시프트가 아닌 S3, 즉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를 조회한다고 해서 성능이 느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성능이 빠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레드시프트와 레드 스펙트럼을 어떤 형태로 써야 될까요?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증가할 거를 고려해서 초반에 수많은 노드를 먼저 구매해 놓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죠. 예. 당연히 여러분들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인 레드시프트 하나만 쓴다고 하면은, 물론 레드시프트는 점점점 노드 숫자를 늘려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3년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해서 정말 큰 사이즈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클러스터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비용 낭비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시나리오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최근 3개월 데이터는
레드시프트에 갖다 놓습니다. 더불어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준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일단 레드시프트에 다 갖다 놓습니다. 왜? 레드시프트는요, 켜놓고 그 켜놓은 시간만큼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빈번하게 쿼리하면 그 레드시프트를 이용하는 거죠. 하지만 3개월 이상 된 데이터들, 조회성 데이터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스타 스키마를 썼을 때 팩트 테이블에 해당하는데 이게 3개월이 지나갔다라고 하면 그냥 S3에 갖다 놓은 겁니다. 이런 데이터에 대한 조회는 아주 가끔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면 분기 마감하거나 연마감하거나 이럴 때 한 번씩 조회하는 데이터입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레드시프트 클러스터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4노드 클러스터를 시작했다고 하면 정말 비즈니스가 커져서 3개월 데이터가 굉장히 커지지 않는 이상 레드시프트 클러스터는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3개월 이후의 데이터들은 모두 다 S3에 들어가 있고, 나는 데이터를 조회하실 때요, 나의 레드시프트에 있는 기준 데이터와 S3에 있는 이 팩트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같이 조인을 걸어서 데이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S3에 대해서는 비용에 대한 이 비용이 나오는 이 기준 자체가요, 쿼리에 대해서 데이터를 읽는 만큼 비용이 발생합니다. 즉, 빈번하게 쿼리를 안 하게 되면 비용이 아예 발생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쿼리가 발생을 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테라바이트당 $5 정도가 발생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빈번한 쿼리는 레드시프트에 가져다 놓고 빈번하지 않은 쿼리는 S3에 가져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쿼리를 돌릴 때만 비용을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이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처음 시작한다고 하면은 제가 주로 권고해드린 아키텍처는 이런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데이터 웨어하우스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RDBMS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ETL도 굉장히 익숙하시겠죠. 그 사이에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 웨어하우스만, 죄송합니다, 데이터 레이크만 하나 갖다 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S3가 될 겁니다. 레드시프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조회한다고 하면은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이 될 거고요, S3 자체에서 데이터를 조회한다고 하면 아테나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그냥 일반 데이터 파일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들도 다 적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뭐가 장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익숙하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분석을 시작하시지만 조직의 역량이 성숙되고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이 발생했을 때 때에 따라서는 하둡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셔야 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스플렁크나 일래스틱 서치 같은 도구들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를 분석하는 요소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요소가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분석 도구들을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바로 연결만 시켜버리면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지금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RDBMS로부터 ETL로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보시죠. 하지만 우리의 역량이 성숙해지고 때에 따라서는 파일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실시간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 인제션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역시 S3라고 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하시게 되면 그러한 요구사항들을 굉장히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레드시프트 세션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이런 데이터 레이크를 기반한 아키텍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시스템들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스케일러블한 분석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키텍처하고 일단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업데이트를 말씀드릴 건데요, 레드시프트는 MPP 기반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수의 컴퓨팅 노드를 통해서 쿼리를 수행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 노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레드시프트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실 때 클러스터의 개수를 이렇게 측정을 하시죠. 그 개수에는 리더 노드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연산을 담당하는 게 바로 컴퓨팅 노드인데요, 리더 노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결국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이기 때문에 쿼리 플랜을 만들고 옵티마이저를 돌려가지고 실제 EXE를 만들어서 실제 그 컴퓨팅 노드에 이렇게 배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SQL 엔드포인트뿐만이 아니라 병렬 쿼리에 대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리더 노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연산을 하는 거는 컴퓨팅 노드가 되는데요, 컴퓨팅 노드는 로컬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팅 노드의 종류에는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의 이 인스턴스 패밀리명을 보게 되면 이 인스턴스가 어떠한 거에 최적화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C라는 게 붙어 있죠. DC,
D는 왠지 데이터일 것 같고 C는 컴퓨팅인 것 같죠. 데이터 용량에 비해서 컴퓨팅이나 메모리 파워를 더 많이 주는 것을 저희가 DC 타입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DC 타입은 백엔드에 있는 스토리지 자체가 SSD로 되어 있습니다. NVMe 스토리지로 굉장히 빠른 I/O를 제공하는 스토리지로 되어 있고요. 스토리지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HDD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CPU나 메모리의 용량보다는 디스크의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에 DS 타입을 쓰신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성상 시퀀셜 I/O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SSD 타입이 디스크 I/O 성능은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랜덤 I/O가 아닌 이상 시퀀셜 I/O에 대해서는요, 실은 HDD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성능을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용이라든지 디스크 성능 또는 CPU 메모리 파워를 구분하셔서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는 백업을 하던 이걸 복원을 하던 데이터를 로딩을 하던 간에 컴퓨팅 노드가 만약에 100개라고 하면 100개에 대해서 병렬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인젝션하는 것들이 가능한 거겠죠. 마지막으로는 각각의 컴퓨팅 노드에는요, CPU의 개수에 따라서 슬라이스라고 하는 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스라고 하는 게 쿼리에 대한 수행의 주체가 되는 거죠. 몇 가지 저희의 업데이트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새로운 컴퓨팅 노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DC2 뒤에 나온 숫자는 세대를 말합니다. 지금 2세대 DC 계열이 나온 건데요. 2세대 계열 같은 경우에는 동일 가격의 DC1에 대비해서 I/O는 3배 정도가 높아졌고요.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를 뭘 쓰고 있죠? NVMe라고 하는 디스크는 굉장히 고성능을 제공하는 건데 NVMe SSD를 쓰고 있고요. 당연히 새로운 세대이기 때문에 CPU나 메모리가 최신 아키텍처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30% 정도 높은 컴퓨팅 성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고요. 저희 고객사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존의 9세대보다는 9배 이상 성능이 빨라졌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들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몇 가지 기능들을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쿼리 캐싱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대부분 데이터가 배치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변경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캐시를 쓸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요? 어차피 여러분들 데이터 웨어하우스 결과를요, 로우 데이터 안 보잖아요. 다 어그리게이션 된 데이터 봅니다. 이거 캐시에 넣어놓고 한 방에 꺼내 쓸 수 있다면 굉장히 성능 개선되겠죠. 저희 이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조건은요, 일단은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요. 다만 이것을 판단하는 조건 자체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더 노드의 사이즈, 제가 리더 노드의 사이즈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컴퓨팅 노드의 사이즈를 CPU 아까 말한 슬라이스가 32개 들어가는 큰 사이즈를 잡아주게 되면 메모리도 많이 할당되게 되거든요. 근데 컴퓨팅 노드의 사이즈에 따라서 리더 노드의 사이즈가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사이즈의 컴퓨팅 노드를 할당을 하게 되면 리더 노드 작고요, 큰 사이즈의 컴퓨팅 노드를 쓰게 되면 리더 노드도 큽니다. 리더 노드가 크면 메모리가 크겠죠? 그러면 캐시에 담을 수 있는 데이터 양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 노드의 사이즈와 쿼리에 대한 리절트 스탯의 크기에 의해서 실제로 캐싱 여부를 판별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getDate 같은 함수 같은 걸 써버린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쿼리가 실제로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캐싱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에서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쿼리 성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단기 쿼리 가속화에 대한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어쩔 수 없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실은 OLTP랑 OLAP는 다릅니다. 왜? OLTP는 많은 커넥션이 붙어서 단타성 쿼리 트랜잭션들을 처리한다고 하면, OLAP는요, 몇억 건, 100억 건, 1000억 건 이런 엄청난 숫자의 이 데이터를 조인을 걸어서 어그리게이션 데이터를 내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렬성에 신경 쓰기보다는 큰 쿼리를 빨리 수행하는데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병렬성을 크지 않게 잡게 되는데, 작은 굉장히 빨리 수행될 수 있는 쿼리들이 큰 쿼리에 의해서 적체되어 있으면은 엔드 유저 입장에서 어떻게 느낄까요? 아, 이거 굉장히 느리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쿼리에 대한 수행 결과를 리저스셋 자체를요, 머신러닝을 태웁니다. 그래서 5초 미만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요, 별도로 일반 쿼리가 수행되는 큐와 별도의 큐를 만들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결과 리저스셋을 내놓을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병렬성 설정을 할 때 슬롯의 수가
15개 이하인 경우에만 GUI에서 활성화했을 때 동작을 하는데 15개 이상이 되더라도 CLI나 API를 통해서 활성화시키게 되면 동작을 하니까요. 이런 것들은 팁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레드시프트의 아키텍처 및 몇 가지 업데이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이 레드시프트를 처음 쓰고자 할 때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바로 이거기 때문입니다. 노드를 뭘 선택할 거냐, 내 컴퓨팅 노드 뭘 선택할 거냐, 이걸 가장 먼저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 컴퓨팅 파워가 중요하고 디스크 IO가 굉장히 빨라야 된다라고 하면 DC 타입을 쓰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스토리지 용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 DS 타입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노드의 사이즈인데요. 노드의 사이즈를 큰 거를 쓰냐 작은 거를 쓰냐, 이 기준입니다. MPP 기반의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쿼리가 수행이 될 때 서로 간의 데이터를, 각각의 노드가 로컬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복제본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쿼리가 수행이 되면서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MPP 기반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성을 하셨을 때는요,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는 성능에 극악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마치 우리가 RDBMS에서 쿼리 스캔이 일어나게 되면 성능에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처럼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쿼리 형태 자체가 이런 데이터를 서로 간에 주고받는 형태로 쿼리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노드 사이즈를 큰 걸 써야 되겠죠. 왜? 노드 사이즈가 큰 걸 쓰게 되면 그 안에 슬라이스가 32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사 슬라이스의 로컬에 데이터가 없다고 하더라도 네트워크까지 데이터를 요청하지 않고 내부의 슬라이스 안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트래픽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쿼리의 수행 패턴을 보고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결과 캐싱을 큰 걸 쓰고 정말 많이 쓰고 싶으면 큰 노드 사이즈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리더 노드의 전용 함수나 소팅, 그 다음에 어그리게이션 같은 것들을 헤비하게 쓴다고 하면 당연히 리더 노드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컴퓨팅 노드 사이즈도 커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최신 세대의 노드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잘못 선택을 해서 노드 사이즈나 클러스터의 사이즈를 잘못 설정을 하셨다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클러스터 변경창 여셔서 노드의 타입도 변경할 수 있고 실제 컴퓨팅 노드의 숫자도 변경할 수 있거든요. 다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가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냐면 기존 클러스터는 놔두고요, 신규 클러스터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기존 클러스터가 리드 온리 모드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병렬로 이렇게 데이터를 쏴주게 되거든요. 이게 진행되는 시점에는 데이터를 읽을 수는 있지만 데이터를 넣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다 끝나게 되면은 실제로 SQL의 엔드포인트를 변경함으로써 신규 클러스터, 즉 사이즈가 커진 클러스터 또는 사이즈가 작아진 클러스터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 기존 클러스터는 제거가 되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노드 사이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와 함께 변경하는 것까지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데이터 레이크를 쓰고 계시다고 하면은요, 실은 원본 데이터는 어디에 있죠? 데이터 레이크에 다 있습니다. 기존 클러스터 쓰는 상태에서 신규 클러스터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 병렬로 있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및 스키마를 어떻게 모델링하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컬럼나 스토리지에 대해서 장점을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주문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서 ID, amount, state만 데이터를 가져가고 싶어요. 그런데 로우 기반의 스토리지를 쓰게 되면 데이터가 로우 기반으로 쭉 데이터가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더라도 전체 로우를 다 읽어야 됩니다. 하지만 컬럼 기반의 스토리지를 쓰게 되면은 해당 컬럼 베이스로 해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해당 컬럼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디스크 IO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디스크 IO뿐만이 아니라 메모리에 올라갔을 때 메모리의 용량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능에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게 필요 없이 자료형을 잘 선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료형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패딩 영역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실제 얼로케이션 영역보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서 선택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컬럼나 스토리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 스키마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저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팩트 테이블과 디멘션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는 스타 스키마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키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실은
이 MPP 기반의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쓰다 보니까 테이블이 쭉 있으면 이 테이블에 있는 각각의, 이제부터 로우라고 말할게요. 로우들을 어떤 노드에 적재를 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런 분산 스타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 중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어찌 보면은 비즈니스적인 측면보다 기술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는 분산 스타일로 첫 번째 분산 키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테이블이 있으면 특정 컬럼에다가 분산 키를 할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분산 키를 할당하게 되면 동일한 분산 키를 가지고 있는 로우는 동일한 슬라이스에 저장이 되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테이블을 저장할 때 올로 적재를 하는 겁니다. 올로 적재를 하게 되면요, 각 노드에 그 테이블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예. 일반적으로 기준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디멘션 테이블인데 작은 데이터를 갖고 있거나 혹은 카탈로그 데이터나 기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올로 많이 저장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라운드 로빈으로 저장하는 균등이 있습니다. 균등은요, 데이터를 저장할 때 그냥 첫 번째 로우부터 10번째 로우까지 있다면 그냥 라운드 테이블로 이렇게 쭉 저장하는 그런 형태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분산키를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데이터가 분산되는지를 볼 건데요. 클라우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프론트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고, 거기에 내가 유저 아이디 값을 파티션 키 또는 분산 키라고 잡았다고 보시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유저 아이디가 1, 2, 3, 4로 같은 데이터들은요, 모두 다 동일한 슬라이스의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재밌죠? 이게 가능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가능해지냐면, 여러분들이 그룹 바이 연산을 해서 어그리게이션을 할 때 특정 값을 할 거 아닙니까? 데이터 지금 밖으로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안 나가고 슬라이스 안에서 완전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성능에 대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유저 프로필이라고 하는 또 다른 테이블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 테이블에 대해서도 동일한 분산키를 설정을 한 거죠. 그러면 밸류가 같으면 동일한 슬라이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두 개의 또 다른 테이블 간에 실은 동일한 어떤 값을 갖는 데이터가 같은 슬라이스에 저장이 되겠죠. 이거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조인 걸 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조인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어찌 보면 분산키를 잘 선택한다는 것은 나의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시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쿼리 익스플레인을 한번 떠서 보게 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dist none 같은 경우에는 분산키를 잘 탄 경우고요. dist all의 none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all로 해가지고 테이블 제가 저장할 때 각 노드마다 다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문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저희 자료가 배포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실행 계획을 보고 튜닝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산키를 잘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드시프트는 이렇게 동작을 하거든요. 리더 노드가 쿼리 플랜을 쫙 짜가지고 exe 파일을 별도로 다 만듭니다. 그리고 컴퓨터 노드에 배포를 시켜서 거기서 동작한 거를 이렇게 어그리게이션해서 받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만약에 한쪽 슬라이스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리더 노드는 어떻게 될까요? 이쪽 슬라이스가 완전히 익스큐션을 끝낼 때까지 웨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쿼리에 이 병렬 수행이 가능하지만 한 노드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쿼리의 수행 결과는 이 노드에서 처리하는 데이터량의 디펜던시가 걸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분산키를 쓰실 때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할 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 적절하게 이 분배되는 분산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 쿼리 성능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자고 하면은요, 자, 분산키를 쓰는 이유는 이미 보셨다시피 각 노드의 데이터를 분산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쓰시는 겁니다. 분산키의 적절한 컬럼은요, 당연히 조인에 사용되는 컬럼 또는 그룹 바이에 사용되는 컬럼이 이 분산키의 적절한 컬럼일 것 같습니다. 테이블당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겠죠. 더불어 분산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슬라이스가 32개인데 그게 100노드까지 만들어지면은 슬라이스 숫자가 몇 개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3200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잘 균등하게 분산이 되기 위해서 또는 잘 데이터 분산이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가지수가 많아야 되겠죠. 카디널리티가 높은 컬럼이 굉장히 적절한 컬럼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분산키에 적절하지 않은 컬럼은 이퀄리티, 이퀄 뭐뭐라고 하게 되면 연산 자체가 한 슬라이스에 고정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산키에 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하나의 팩트 테이블과 다수의 디멘션 테이블로 되어 있는 스타 스키마에서 분산키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형태로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디멘션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하고요. 팩트 테이블은 실제 데이터들이니까요. 그 테이블에 그 포린 키를 가지고 분산 키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적절하게 분산은 되겠죠? 그 이후에 나머지 조인에 사용되는 디멘션 테이블, 작은 테이블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데이터 분산을 올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노드에 그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겠죠? 네트워크로 데이터 탈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성능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아마도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많은 고객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게, 그러면은 로그가 몇 개 정도가 됐을 때, 예를 들면은 all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그 노드들에다가 실은 그 테이블의 데이터를 똑같이 다 카피해 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사이즈가 적절할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만 뭐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300만 개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디스트리뷰션 타입 자체를요, 키를 잡아주지 않고 all로 잡아주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주 사용되는 쿼리 확인하고 거기에서 주요 조인이나 그룹 바에 활용되며 고른 데이터 분포와 카디널티를 보유한 컬럼을 여러분들이 분산키로 선택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전에 말씀드린 건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그렇게 하면 최고인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팩트 테이블 자체를요, 데이터를 저장시킬 때 2분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고르게 데이터가 분포하겠죠. 그 다음에 어차피 중요한 건 팩트 테이블에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지, 디멘션은 대부분 기준 정보들이거든요. 아마 300만 건 이하일 겁니다. 그러면 이 디멘션 테이블은 디스트리뷰션 타입을 all로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여러분들의 쿼리가 네트워크를 타는 일이 뭐 발생은 하겠지만 굉장히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활용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뭐 MPP 기반의 그 싱글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2분으로 잡아주면 되고요. 그 인론 모델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3NF, 3정규화까지 완전 정규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노드 사이즈 큰 거 잡거나 아니면 스키마 변경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정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높은 수준의 하드웨어 스펙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병렬화 잠깐 얘기하면서 한쪽에 데이터가 쏠리면은 그로 인해서 걔가 성능에 대한 디펜던시가 걸린다는 얘기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MPP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한 트래픽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역시 똑같습니다.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디스크 I/O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레드시프트는요, 데이터를 1메가의 블럭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요. 그 블럭들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존맵이라는 걸 통해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만약에 기왕이면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잘 정렬이 돼 있다고 하면은 특정 내가 필터를 통해서 쿼리를 돌렸을 때 접근해야 되는 디스크에 대한 풋프린트를 굉장히 줄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정렬에 대한 이 정렬키라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정렬키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한 컬럼에 대해서 정렬키를 선언할 수 있는 정렬키, 딱 하나의 소트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컴파운드 소트키라는 게 있습니다. 컴파운드 소트키는요, 보시는 것처럼 6개까지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컴파운드 조건에 의해서 한번 정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컴파운드 조건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정렬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갖고 가중치를 가져서 갖고 정렬이 되는 게 바로 컴파운드 소트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터립 소트키라는 게 있는데요. 인터립 정렬키라고 제가 써놨죠. 8개까지의 컬럼에 선언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인터리브드 같은 경우에는,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선언한 거를 먼저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값을 갖는 것 중에서 두 번째 선언한 컬럼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렬하고, 이런 형태인데, 인터리브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정렬에 대한 순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중치로서 정렬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엄청나게 큰 규모의 팩트 테이블을 관리할 때는 인터리브드 소트키가 보다 적절할 수도 있고요. 특히 애드훅
형태의 쿼리에는 인터리뷰드 소트 키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컴파운드는 결국에는 조건조를 줄 때 보시는 것처럼 내가 타입, 컬러, 사이즈로 해서 우선순위를 줘가지고 조건조를 줬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컴파운드 키를 잡았으면요, 결국 최대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이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쿼리를 조회를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인터리뷰드는 내가 쿼리의 이 조건절에 어떤 순서를 주던 간에 일관성 있는 성능을 제공할 수 있어서 어찌 보면 애드훅 쿼리에는 인터리뷰드 정렬키가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주제들을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익스플레인 떠가지고 이 익스플레인 플랜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요. 요겁니다. 이 코스트 계산하는 게 이게 처음에 시작했던 시점이고요. 이게 끝난 시점입니다. 끝난 시점에서 시작 시점 빼게 되면은 이게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리턴되는 로우의 사이즈라든지 윕스 같은 경우는 바이트 단위로 해서 길이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병렬로 처리가 되고 있냐, 혹은 네스티드 루프로 해가지고 조인이 걸고 있는지, 아니면 해시로 걸고 있는지, 머지로 걸고 있는지를 이런 쿼리 플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쿼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잘 보고 튜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트 키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 그런 요소이죠. 물론 디스트 키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고요. 더불어서 많은 고객분들이 굉장히 이제 처음에 실수하는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슬라이스별로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를 인제션 할 때 파일을 하나만 만들어 놓으시면은 슬라이스 하나만 동작을 합니다. 저희가 노드 하나가 낼 수 있는 최대 그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 있는 그 성능이 뭐냐면 100MB/s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16 슬라이스라고 하면은 파일 하나만 가지고 인제션을 하게 되면 슬라이스 하나만 읽기 때문에 6.25MB/s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인제션 할 때는요, 슬라이스의 개수만큼 파일이 많으면은 그만큼 병렬로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 있고, 노드당 100MB/s이면 엄청난 성능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 규모의 파일도 쉽게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압축 역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데요. 저희는 일단 압축을 지원하고 있고 2배에서 4배 정도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압축을 쓰시게 되면 디스크 I/O를 줄일 수 있고 메모리에 들어가는 풋프린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능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게 되고요. 카피 커맨드를 여러분 선언을 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인제션 시킬 때 초기에 100만 행을 먼저 로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딱 로드 해놓고 어떠한 압축 알고리즘이 가장 적절할지를 판단한 다음에 다시 데이터를 로딩하는 그런 기법을 쓰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데이터 로딩이 끝난 이후라도 어널라이즈 컴프레션 커맨드를 통해서 현재 컬럼별로 쓰고 있는 인코딩, 다시 말해 압축 알고리즘이 적절한지를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얼터 테이블을 해서 변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의 주제들을 제가 몇 가지 더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버큐미입니다. 레드시프트에서는요,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거나 삭제가 되는 경우에 그 데이터에 대한 플래그만 남겨놓고 실제 디스크에 대해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버큐을 여러분들이 돌려줬을 때 그 데이터들을 삭제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제가 소트키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소트키가 있으면은 소트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정렬 순서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재정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버큐을 쓰게 되는데요. 버큐과 함께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시타스로 해서 테이블 새로 만들고 리네임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버큐과 시타스를 쓰는 건 여러분 선택의 자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통계 업데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통계 업데이트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조건도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기존 데이터가 5% 이상 변경이 되거나 외래키가 추가됐거나 버큐이 실행된 이후에는 통계를 업데이트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옵티마이저가 그걸 사용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인 굉장히 병렬로 이런 모든 것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스트레인트가 난널, 프라이머리, 포린, 유닛, 이런 유니크와 같은 이 컨스트레인트들이 저희가 포스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쓴다고 하면 이런 조건들을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쿼리 옵티마이저가 쿼리 플랜을 만들 때 이런 정보를 참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를 신경을 써주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굉장히 개선된 성능으로 레드시프트를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입니다.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은요, 레드시프트와는 별개입니다. 별개로 레드시프트, 그런데 쿼리 옵티마이저 자체는요, 레드시프트의 리더 노드 옵티마이저 실제로 쿼리 플랜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여 수천 개 이상의 S3에 바인딩되어 있는 노드를 활용하여 쿼리를 실행하는 건데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실제로
그 데모보다는 제가 화면 캡처를 떠왔거든요. 제가 어떤 형태로 이 쿼리 이런 것들을 돌렸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유저에 대한 클릭 스트림 데이터를 예를 들면은 과거 데이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CSV 파일 형태로 해서 S3에 담아놨고, 하나는 파킷이라고 해서 컬럼라 형태가 있습니다. 이 형태로 해서 S3 데이터를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자, 내가 기준 데이터에 해당하는 놈을 가지고 이 S3에 들어와 있는 걸 조인해서 데이터를 보는 게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시연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준 데이터는 타임과 커스터머에 대한 정보입니다. 예. 그리고 팩트 테이블은 레드시프트에 있는 걸 안 쓸 거고요. 이 스펙트럼에 있는 거를 쓸 겁니다. 자, 어떻게 실행되는지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익스터널 테이블을 선언을 했습니다. 익스터널 테이블은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굉장히 수천 개의 CSV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조회를 하는 거죠. 쿼리 플랜을 볼까요? 로우는 몇 개인가요? 37억 개입니다. 37억 개에 대해서 CSV 형태로 되어 있는 파일을 쭉 넣어놓은 거를 가지고 레드시프트에 있는 커스터머 타임을 가지고 이것들을 조인을 걸어서 커스터머 아이디별로 특정 시점에 어그리게이션, 집계 쿼리를 돌리는 그 쿼리를 말하는 건데요. 결과만 볼까요? 4분 47초 정도 걸립니다. 어떠세요? 데이터 레이크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빠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변경을 해봤습니다. 실은 레드시프트가 컬럼나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디스크에 대한 데이터 풋프린트가 줄어들고 굉장히 성능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즉 S3에 데이터를 넣을 때요, 파킷이라고 하는 컬럼나 형태를 쓴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익스터널 테이블의 이름은 파킷이죠. 컬럼나입니다. 로우의 개수는 동일하게 37억 건입니다. 예, 그랬을 때 실행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25.81초로 줄죠. 다시 말하면 10배가 성능이 좋아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컬럼라니까 디스크 풋프린트가 줄어들고요. 컬럼라의 인코딩 타입 자체가 파킷이기 때문에 약간의 압축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드시프트랑 동일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가 봤습니다. 어차피 내가 그룹 바이 할 때 사용자 아이디별로 해서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어그리게이션 할 거잖아요. 파티셔닝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시는 것처럼 커스터머라고 하는 제가 조회하는 그 컬럼의 커스터머의 값과 비짓 이어먼스를 가지고 파티셔닝을 했는데, 파티셔닝 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S3의 프리픽스를 가지고 이렇게 이퀄 조건을 줘가지고 파티셔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티셔닝을 한번 걸어봤고요. 이걸 가지고 쿼리를 한번 수행시켜 봤습니다. 자, 보시죠. 아주 쉬워졌습니다. 커스터머는 3보다 3 이하인 거, 그리고 비짓 이어먼스는 1998년 10월 이상인 거.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이미 파킷으로 변경된 데다가 파티셔닝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S3의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을 조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모든 파킷 파일을 뒤질 필요가 없겠죠. 보시는 것처럼 로우 개수도 지금 300만 개인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실행 시간은 2.8초. 그래서 총 3번 제가 튜닝을 했고요. 각 튜닝할 때마다 10배씩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많은 고객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내가 팩트 테이블을, 오래된 데이터들을 그럼 S3의 그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을 하고 싶어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미 보셨다시피 파킷과 같은 컬럼나 형태면 굉장히 성능이 좋잖아요.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보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하이브 쿼리를 쓸 수도 있고 스파크 스크립트를 쓰실 수도 있고요. 저희 AWS 글루 이후 시간에 아마 설명을 해주실 건데, 글루를 이용하셔도 이 컬럼나 형태로 데이터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레드시프트는 그냥 쿼리를 가지고 쭉쭉쭉 내용을 보여드렸는데, 결국에는 파티셔닝을 쓰고요. 컬럼나 형태의 파일 포맷을 쓰는 게 성능에 굉장히 도움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파티셔닝을 할 때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셔야 되냐면은, 필터나 조인의 조건이 되는 컬럼을 이용하시면 좋고요. 비즈니스 유닛이나 그룹 같은 비즈니스 정보를 이렇게 반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이게 실행되는 것도 레드시프트의 리더 노드에서 컴퓨트 노드로 내려가고, 컴퓨트 노드가 각각의 레드시프트 스펙트럼 노드와 통신을 해가면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렬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장되는 파일의 개수가 기왕이면 몇 개 이상이죠? 전체 내가 가지고 있는 슬라이스의 숫자 이상으로
만들어주기 좋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충분한 수준의 병렬성을 제공을 하기 때문이죠. 어차피 레드시프트 스펙트럼도 백엔드에는 아마 유사한 아키텍처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이겠죠. 더불어서 파일의 크기는 64메가 이상을 권고를 하고요. 파일의 크기 동일해야 되겠죠. 왜? 이 파일들을 스펙트럼 노드들이 잡아서 핸들을 잡아가지고 처리를 할 건데 한쪽에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당연히 이쪽에 실행된 시간에 디펜던시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잘 생각하셔서 이 스펙트럼을 쓰시게 되면 스펙트럼 역시도 굉장한 성능으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저장소는 S3입니다. 즉 S3의 저장소 비용만이 발생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쿼리를 했을 때 그때 테라바이트당 $5 정도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형태인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제가 레드시프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도구 모음이나 모니터링 도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서상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더불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레드시프트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요. 제가 원래 이 발표를 위해서 발표 장표를 한 100장 넘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한 120장 정도를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이 40분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2시 20분부터 50분 사이에 뭐 특별하게 발표 장표를 놓고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오늘 제가 말씀 못 드리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뭐 병렬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요, 이때 오셔서 또 오늘 못한 얘기들은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레드시프트와 관련돼서 아키텍처 및 다양한 성능 향상을 위한 기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듬어 주면 다듬어 줄수록 성능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들 같이 공유가 되고 여러분들의 시스템들 굉장히 빨라지고 그것들이 바로 비즈니스 경쟁력에 연결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며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